손흥민 이미 버렸다. 1250억 원 월드클래스 윙어 빅딜. 토트넘 레비 회장 손이 대체자 찾았다. 토트넘 호스퍼가 캡틴 손흥민 32위 재능 낭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다. 완전 이적을 꿈꾸고 있는 임대생 티모 베르너로서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영국 하스퍼 HQ는 1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최근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한 이후 팬들은 이미 패닉에 빠져 선수단 업그레이드를 외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원한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0에서 4로 대패했다. 주장 손흥민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그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지만 이 실점에 관여하며 후반 13분 빠르게 교체됐다. 그는 작정하고 나온 뉴캐슬 수비에 갇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경기가 안 풀리자 밑으로 내려와 플레이메이킹에 관여하려 했으나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으며 실점 빌미를 제공했다. 손흥민의 최대 강점인 빠른 속도와 뒷공간 활용이 나오지 않았다. 슈팅도 단 한 개조차 없었다. 팀 내 최다 득점, 최다 도움을 책임지고 있던 손흥민이 침묵하자 토트넘도 와르르 무너졌다. 수비에서도 허술함을 노출하며 계속해서 위기를 맞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극단적인 공격 일변도 전술이 화를 불렀다. 4골만 내준 게 다행일 정도였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언제까지나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손흥민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 손흥민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했다. 그는 공간이 있을 때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인 만큼 수비가 밀집해 있는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뛸 때가 많았다. 다만 이번 시즌부터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 케인 대신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토트넘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고 유일한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육지책으로 손흥민을 배치했다. 물론 손흥민은 더 발전한 패스 실력을 뽐내며 케인의 빈자리를 훌륭히 메워왔다. 리그 성적은 15골 9도움, 1도움만 추가하면 통산 세 번째 10에서 10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손흥민이 항상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가 토트넘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오거나 손흥민 개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다른 활로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지금 토트넘엔 손흥민 대신 공격수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 손흥민의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지고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필요로 할 때마다 여러 번 제 몫을 해줬지만 뉴캐슬전에선 중앙 역할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볼터치를 26회 기록했을 뿐 슈팅이나 드리블 성공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조명했다. 손흥민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기였다는 분석이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패스 선택지를 주기 위해 손흥민을 중앙선 밑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했다. 그게 손흥민의 강점은 아니다. 손흥민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대 수비를 등지고 플레이하는 실력이 발전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타겟형 공격수가 아니면 골문을 바라볼 때 더 편안하고 힘이 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의 경기력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58분 만에 3명을 교체하면서 손흥민을 뺐다. 그의 엄숙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라고 덧붙였다. 팀 토크도 같은 생각이었다. 매체는 치명적인 9번 공격수가 손흥민 실험을 끝내야 한다. 라며 상대 팀들은 손흥민이 영리한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확보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다. 낮은 수비 블록을 상대로는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한다.
손흥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역할은 언제나 케인의 일이었다. 지금 요청은 그의 재능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에는 새로운 대형 공격수를 영입하는 수밖에 없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당혹스럽게도 지난해 여름 케인을 대체할 공격수를 데려오지 않기로 결정했다. 히샬리송은 타고난 공격수가 아니다. 이번 시즌에는 11골을 넣으면서 여전히 생산적인 골잡이가 되지 못했다. 라며 토트넘은 케인 대체자를 데려오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적했다. 팀토크도 히샬리송은 부상을 잘 당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예를 꿈꾸는 팀의 9번 공격수치고는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친다. 라며 도미닉 솔랑케가 최고의 영입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단순히 케인을 진정으로 대체하려는 토트넘의 희생자일 뿐이다. 그가 왼쪽 날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절대 손흥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토트넘의 최우선 영입 후보는 공격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풋볼 런던 소속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앙 공격수와 6번 미드필더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아이반 토니, 브렌트포드와 솔랑케, 본머스, 알락산데르 이사크, 뉴캐슬, 산티아고 히메네스, 페이노르트 등과 연결되고 있다. 새로운 공격수가 도착하면 손흥민은 자연스레 원래 포지션인 좌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토트넘으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베르너에게는 아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는 순간 베르너가 설 자리는 크게 좁아지기 때문. 베르너는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다. 다만 1,450만 파운드, 약 251억 원 정도면 토트넘에서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 베르너는 나름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노팅엄전과 루턴 타운전에서는 날카로운 움직임에 이은 크로스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고 웨스트햄전에선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을 도왔다.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나름 경쟁력을 보여줬다. 문제는 여전히 형편없는 결정력이다. 베르너는 첼시와 라이프치히에서 지적받았던 결정력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뉴캐슬전에서도 절호의 선제골 기회를 놓치며 탄식을 자아냈다. 베르너를 본 제이 보스로이드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 기술면에서는 PL 최악 수준이라며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복귀하면 베르너 없는 토트넘이 더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 기자 역시 베르너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 있다며 그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될지 의문을 표했다. 토트넘이 새로운 중앙 공격수를 데려오면 손흥민이 왼쪽 날개로 가게 되면서 베르너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존슨과 히샬리송, 손흥민, 데얀 쿨루셉스키 등이 있는 상황에서 베르너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앞서 손흥민은 공개적으로 베르너 완전 영입을 요청했다. 그는 베르너가 감독님이 요구한 바를 잘 들은 것 같다. 우리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윙어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넓고 올바른 위치에 머무른다. 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가 남아있길 원한다. 라고 말했다. 결국 남은 시즌 동안 베르너가 얼마나 활약하는가에 달렸다. 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을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무대로 이끌면 완전 이적 가능성이 커진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까지 병행하게 되면 싼 값에 데려올 수 있는 베르너는 좋은 옵션이다. 조금만 깎을 수 있다면 최고의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시즌은 단 6경기 남았다. 베르너는 잘하고 있지만 분데스 득점왕 출신이다. 그가 더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는 손흥민의 말대로 베르너가 더욱 분발해야 하는 시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실험은 끝나가고 있고 그 재물은 베르너가 될 수 있다. 2. 발렌시아 왕따 시절 이강인과 동거동락한 절친, 적으로 재회 강인하 오랜만이야. 파리 생제르맹, PSG는 17일 한국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스타디 올림픽 루이스 컴파니스에서 바르셀로나와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8강 2차전을 치른다. PSG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해 승리가 필요하다. 경기를 앞두고 프랑스 레키프는 이강인과 토레스의 재회를 조명했다. 레키프는 이강인과 토레스는 경기장에서 같은 편으로 뛰지 않지만 서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포옹을 나눌 것이다. 이강인과 토레스는 발렌시아에서 훈련을 받아 성장했다. 스페인 동부의 10살에 도착한 PSG 위 이강인과 토레스는 유망주 시절 압도적인 모습으로 몇 년 동안 함께했다며 두 선수가 어릴 적부터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다고 조명했다. 이강인과 토레스는 발렌시아에서 키워낸 재능들이다. 토레스가 이강인보다 한 살이 더 많지만 두 선수는 마치 친구처럼 같이 성장해왔다. 꼬마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두 선수는 발렌시아 1군까지 진출했다. 토레스가 이강인보다 1년 먼저 1군에 합류했다. 두 선수를 향한 발렌시아 팬들의 기대치는 상당했다. 토레스는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망주였고, 이강인은 중앙에서 천재성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의 미래로 꼽혔다. 그러나 두 선수의 발렌시아 시절은 쉽지 않았다. 2019에서 2020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는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감독이 구단과 결별했다. 발렌시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던 감독이 갑작스럽게 쫓겨나자 라커룸 내부에서는 이강인과 토레스를 왕따시키기 시작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강인과 토레스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다. 구단에서는 어린 선수를 적극적으로 키워주길 원했기에 마르셀리노 감독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발렌시아 주축 선수들이 이강인과 토레스를 문제 삼은 것이다. 토레스는 발렌시아를 떠난 후 스페인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주장이었던 다니 파레오를 이야기하며 그는 나에게 좋은 주장이 아니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마르셀리노 감독이 떠난 이후에 이강인과 내가 라커룸에서 범인으로 지목되고 몇 주 동안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았던 시기다. 라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토레스는 난 이강인을 많이 사랑하고 이강인도 알고 있다. 이강인을 많이 도왔다. 그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발렌시아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힘든 시기를 겪었고 혼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강인에게는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다. 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강인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다. 구단과의 마찰, 감독과의 불협화음은 이강인이 발렌시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발렌시아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오를 재능과 PSG가 데려갈 수준의 선수를 놓친 셈이다. 레키프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강인과 토레스는 1년 간격을 두고 발렌시아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강인과 토레스는 각각 PSG와 바르셀로나에서 경쟁으로 인해 핵심은 아니지만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만나면 발렌시아 벤치 시절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